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8명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또 해외 유입이라는 복병도 만나게 된 상황인 만큼 이제는 더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서효선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897명,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111명입니다. 완치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97명이 늘어 전체 2,909명이 됐고 완치율도 32.7%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들 가운데서 확진자가 적지 않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일요일인 어제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가 1,3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확한 입국자 통계와 확진자 수치는 오늘 오전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 수가 현재 8,9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로 파악되는 경우는 모두 123명입니다. 어제 0시 이후 신규 확진자는 잠시 뒤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까지 확인된 그제 확진자 98명 가운데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모두 15명, 전체의 15.3%입니다. 이 중 유럽에서 들어온 경우가 8명, 미국은 3명, 캐나다, 필리핀, 이란이 각각 1명, 콜롬비아와 미국을 거친 경우가 1명입니다.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오늘도 계속되는 만큼 해외 감염 사례는 계속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시 확진자 현황도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시 확진자 모두 32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접촉 관련은 50명으로 늘면서 이제 959 콜센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집단 발병 원인으로 집계됐는데요. 공식 집계 이후에 추가로 해외 접촉과 관련된 환자는 계속 나왔습니다. 먼저 어제 강서구 19번 확진자인 20대 여성은 지난 1월 미국 뉴욕에 출장을 갔다가 그제 입국한 후 확진 통보를 받은 사실이 들어왔습니다. 도봉구에 사는 22살 남자 대학생도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뒤에 확진 통보를 받아서 관내 세 번째 환자가 됐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20살 남성 2명이 각각 지난 20일과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가 환자 집계를 신고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두 환자는 서대문구 환자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성북구 13번 확진자는 해외에서 입국한 뒤에 종로구 부모님 집에 머물다가 강북 삼성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영등포구도 그제 미국에서 귀국한 3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관내 19번째 환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중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우선 이런 해외로부터의 입국자들을 임시 생활시설에서 관리하기로 했다고요. 네, 우선 입국자들은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다가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음성이 나오면 내국인은 집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등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SK 무의연수원과 코레일 인재개발원, 천안 상록리조트 등 8곳을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했는데요. 이들 시설에는 전체 1,175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에서도 태릉선수촌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 중증 환자를 위한 시설도 준비를 한다면서요?
네, 서울시는 중증 환자를 위해 코로나19 중증 응급진료센터 9개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북권역은 서울대학교 병원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강북 삼성병원이 있고요. 동북권역은 고대 안암병원과 한양대학교 병원, 동남권역은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서남권역은 고대 구로병원과 이대 목동병원입니다. 이 코로나19 중증 응급진료센터 9개소에서는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서 사전 환자 분류소와 음압격리 5병상 이상의 격리 진료 구역을 운영해야 합니다. 네. 또 서울시가 지난주에는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한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울 시내 117만 7천 가구에 대해서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경제대책도 있는데요. 서울사랑 상품권 소비자 혜택이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늘어납니다. 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늘고 추가로 사용 금액의 5%를 캐시백해주는 방식인데요. 오는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60%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이 소비 심리를 열어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서울시 상황실 연결해서 국내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정리해봤는데요. 관련 이슈와 또 새로운 뉴스들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 문숙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증가 수가 2자릿수였다가 3자릿수였다가 넘나드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제안한 15일 동안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어제가 첫날이었습니다. 잘 지켜졌나요? 네, 어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가 제안했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를 한 건데요. 어제가 그 첫날이었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반입니다. 네. 잘 지켜진 곳도 잘 지켜지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우선 어제는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기존대로 현장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됐었는데 네. 어제 여전히 전국의 많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을 했습니다. 예. 서울시의 경우 전체 교회 6,490곳 중에서 34%인 2,209곳에서 현장 예배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집단 예배는 하지 말라 이런 강제성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준수사항 을 뒀는데요. 이 준수사항들 때문에 집단 예배를 한 교회들은 교인들이 열을 발열 증상이 있는지 이런 열을 좀 체크를 한 뒤에 입장을 시켰고 입장 뒤에도 1m에서 2m씩 띄엄띄엄 앉히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장 시에 일단 발열 체크를 하고 또 그 예배 중에도 1, 2m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대부분 교회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34%라고 하면 그래도 아직 꽤 많은 수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아무래도 교인들이 이제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예배를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준수사항을 지켰습니다만 이를 지키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교회에서는 이 2m 거리두기 방침을 지키지 않아서 현장 점검에 나선 서울시와 경찰들의 적발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또 이것 때문에 항의를 하던 차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교회를 포함해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집회 금지 명령 대상에 포함될 교회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방역 지침을 어긴 데 이어 만약에 확진자까지 발생을 한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집단 시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교회까지 뭐 갈 것도 없이 사실 어제 주말이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저도 어제 낮에 그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잠깐 할 일이 있었는데 그 강변북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강공원에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어제 날씨가 또 완연한 봄 날씨였어요. 그랬죠.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몇 주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답답하신 분들이 어제 많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실내 공간보다는 그래도 뚫려 있는 야외 공간들을 많이 선택하신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공원을 비롯한 각종 공원들과 산도 시민들이 많이 찾으셨고요. 또 어제는 특히 강원 지역을 찾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전국 고속도로가 이제 소통이 원활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강원권과 수도권 일부 구간은 다소 혼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도 실내 밀폐된 공간에 모여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뚫려 있는 야외에서는 또 위험성이 훨씬 덜한 거죠. 네, 정부가 어제 2m 거리 두기를 당부하면서도 공기 흐름이 있는 공원 같은 곳은 나들이 같이 야외 활동을 하는 것도 큰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에 나들이객이 많이 모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들렀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제 이 경각심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대부분 착용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또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4월 30일까지 이제 그늘막 설치를 금지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방심하지 마시고 외출 시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개인 위생 수칙 지키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외출을 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또 개인 위생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가 또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는 그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추가로 어제 내놨습니다. 우선 직장을 통한 감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퇴근하면 집으로, 그리고 아프면 집에 있기, 아프면 집으로 보내기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외출과 모임, 식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밖에서 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이제 권고를 했고요.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이제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꼭 휴식을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사업주 지침도 내놨습니다. 밀집된 근무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 좌석 간격을 넓히거나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또 네.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가 있을 시에는 전화나 화상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직장이라던가 뭐 사업장 내에 어떤 그런 수칙들이 좀 줄을 이루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집단 감염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일단 콜센터를 비롯해서 감염이 이제 일반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과 사업주가 앞서 말씀드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라는 게 이번 당부사항의 중심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진 건수는 총 91건인데요. 예. 그중 직장 내 감염이 23건으로 4건 중에 1건 꼴입니다. 감염자는 총 279명입니다. 집단 감염 사례 중에서는 신천지를 제외하면 이제 첫 번째가 의료기관에서 생긴 게 가장 많았고 네. 그리고 이 직장 감염이 두 번째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장 내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번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들에게까지도 재택근무 권고를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도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회의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회의와 보고를 영상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부서별로 원격 근무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대충 추산해봐도 이 인원만 10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 많은 인원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인원이 많아서 시행이 되면 영향도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업무 처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재택근무가 사실상 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들도 이제 권고에 따라서 의무사항, 이제 재택근무 의무사항을 지키면 가장 좋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정부 부처나 이런 데 말고도 종교시설, 뭐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서 다음 달 5일까지 운영 중단하라 이렇게 권고를 내렸었죠. 네. 이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어제부터 점검에 돌입을 했고요. 또 앞으로 2주간 점검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학원과 영화관, PC방 같은 곳은 이제 밀집 시설이라서 운영 제한 권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성을 띈 만큼의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을 부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예. 아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집단 감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서울시 그리고 지자체들에서도 다중이용 시설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또 대중교통 거리두기도 권고를 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대중교통에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역학조사가 일어날지 아주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도 최상위 단계 방역 체계를 적용을 하기로 해서 승객 간 좌석을 떨어뜨려서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좌석이 정해지는 뭐 열차나 뭐 고속버스 이런 곳들은 괜찮겠지만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같은 곳은 좌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실효성이 적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민들의 좀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좀 인식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시내 버스라던가 지하철에서는 뭐 어떻게 누가 자리를 지정해 줄 수가 없으니까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기간이 또다시 15일 동안 늘어나게 되면서 시민들이 앞으로 2주 동안 또 외출을 자제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타격이 컸던 이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 분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대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산업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조금 더 커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사스나 메르스는 국지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피해가 사실상 여전할 거란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17년 만에 2차 추경을 하기로 이제 강력하게 확실시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막 11조 7천억 원의 규모의 1차 추경이 편성이 됐죠. 그리고 2차 추경은 다음 달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정부는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을 해서 이제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이 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이제 피해 업종과 이제 인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좀 먼저 코로나 사태가 시작돼서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확실하게 잡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면 요즘 오히려 해외 상황이 많이 심각해 보입니다. 해외에서 확진자,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유럽을 중심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중에 이제 유럽이 절반, 15만 명을 차지합니다. 예. 그중 특히 이탈리아가 계속 걱정인데요. 하루 사망자가 어제는 793명까지 늘었습니다. 하루에요. 네, 엄청 지금 저번에는 400명, 600명에서 이번에 거의 800명에 육박한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5만 9천여 명이고 사망자는 4,800여 명입니다. 전국적인 이동 제한령을 내렸는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스페인에서 확진자가 하루 사이 4천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누적 확진자 2만 5천여 명으로 이란을 넘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초로 코로나19가 발견된 중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다는 발표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정부 통계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논란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어제부터 유럽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총 몇 명이나 검사를 받았는지요? 네, 앞서 서울선 기자가 언급했듯이 어제만 1,00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확산되기 때문에 해외 유입에도 이제 강력하게 철저하게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시행된 건데요.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나오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게 되면은 최고 300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네. 아직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통제는 없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뭐 어느 나라라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문숙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2달이 넘었는데요.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가 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분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철희 이비인후과 전문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수가 최근 들어서 2자리였다, 3자리였다 뭐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볼 때 이렇게 수치적인 부분을 먼저 보게 되는데 사실 그 숫자 자체보다 봐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태를 바라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네. 지금 뭐 2달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한 달이 분기점이었고, 그다음에 지금이 또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 한 달은요, 1월 20일에 우리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예. 30대 중국 여성이었습니다. 네. 완치돼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갔죠. 30번 확진자까지 나왔는데 기억하시겠지만 2월 18일 이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빠져듭니다. 31번. 예, 네. 지금 우리가 이탈리아나 스페인을 지켜보면서요. 네. 우리도 저 정도의 이 패닉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택한 방식은 맹렬하게 검사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검사자는 30만 명에 육박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정도의 검사를 해서 이제 9천 명 가까이 되는 확진자가 나왔고 예. 그 와중에 사망자도 안타깝게 이제 100여 분이 넘게 나왔고요. 네. 오늘 아침 기준으로 이제 111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을 이제는 두 번째 변곡점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최근에는 이 100명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좀 두 자릿수가 유지됐으면 이게 중국처럼 한 자릿수로 떨어졌으면 이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큰 불 잡고 잔불 끄기를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호주 산불에서 보듯이 잔불도 아차는 사이에 다시 큰 불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을 우리도 정말 악착같이 바이러스보다 더 정말 그들을 이제 소멸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의 역유입을 방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철희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폭발적인 발생이 생기고 요즘에는 이제 소규모 집단 발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말에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봄나들이 생각이 좀 날 텐데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B형 독감이 아직 안 돌았습니다. 예. B형 독감이 돌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고
또 알러지 시즌이 이제 시작되기 그렇죠. 때문에 알러지 시즌이 시작되면 이런 것들이 감기 유사 증상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 실제 코로나 환자하고 감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경환 증상만으로는 다 검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그 변수로 작용을 할 걸로 보이고 또 개강을 또 앞두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두 분 전문가께서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 언급하신 부분이 집단 감염, 이 집단 감염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원래 이 집단 감염이 처음 발생했던 곳들이 뭐 종교시설이라던가 병원 뭐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곳들을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일반 사업장에도 보다 강력하게 방역 지침을 내렸죠. 네. 그 요즘 다중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그 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클럽 같은 게 사진이 많이 나오죠. 젊은 층들이 가서 줄 서서 대기하고 예. 있다 들어가고. 예. 근데 얘기를 해봐도 젊은 분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본인은 독감에 한 번도 안 걸렸다. 난 감기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난 마스크 사람들이 왜 사는지 이해를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네.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 비싼 돈 주고 마스크를 사는지. 근데 문제는 지금 도는 이 코로나가 변종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감보다 엄청나게 점막에 잘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건강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의 수치가 들어오면 감염은 무조건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규모 감염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젊은 층은 별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예. 치명적이지 않은 거죠, 생각보다. 근데 가족 구성원이 있고 집에 가면 부모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지만 전염이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 감염이 됐을 경우에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당장 그런 시설들을 일괄적으로 다 폐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서 본인이 스스로 이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어떤 생각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어떤 이런 긴장의 끈을 놓음으로써 또 그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집단 감염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감염자로 인한 몇 차, N차 사회 감염에 또 구멍이 될 수가 있는 위험성이 크니까 좀 그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방역 지침을 내리면서 이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아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조간신문을 보시면 지난 주말에 클럽을 바이러스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여서 정말 이 밀집돼서 노는 청년들의 이제 사진들이 실렸어요. 예. 비판 기사도 실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클럽 관계자의 항변도 실렸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직원이 200명입니다. 월세도 엄청나게 나갑니다. 클럽이랑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달 이 비용은 나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손님을 못 받으면 망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던 게요. 클럽만 뭐 힘듭니까? PC방도 이용하지 말라 그러고 지금 네. 코인 노래방 위험하다 그러고 헬스장도 그렇죠. 헬스장, 실내 헬스장 다 네. 이 홈트가 유행이고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타겟이 됐던 이 밀집 시설은 종교 집단이 맞아요. 신천지에 워낙 우리가 놀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 자제해달라. 많은 부분이 온라인 예배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요일에도 예배 강행한 데가 있고요. 그럼 대형 교회만 위험하냐면 중소형 교회도 위험해요. 은혜의 강교회를 보시면 성남에 있는 30평 남짓한 작은 교회당인데 네. 여기에 100여 명 이 신도들이 밀집해서 예배를 드리니 135명 검사했더니 지금 66명이 확진됐고 오늘자로는 70명이 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도 감염이 동료를 감염시키고 동료의 아내분이 또 감염됐어요. 그러니까 2차, 3차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소교회도 문제인데 그렇다면 그다음 어디가 문제냐. 코인 노래방에서도 걸렸어요. 예. 그 콜센터에서도 걸렸습니다. 콜센터는 PC방과 아주 구조가 유사합니다. 네. 이 다중시설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그래도 이용을 하죠. 그다음에 지금 클럽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클럽은 예배, 종교시설보다 제가 보기에 감염은 한 5배, 10배 높아요.
밀집도도 훨씬 높고 그렇죠. 일단 마스크 더 안 붙어 쓰고 있죠, 사람들. 음주하고 네. 여기서 또 뛰면서 놀고 예배 때는 뛰진 않지 않습니까? 그 맞습니다. 비말, 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도요. 미국 젊은이들에게도 일침을 가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쉬니까 다 마이애미 해변가에 가서 예. 먹고 마시고 놀더란 말이죠. 그 당신들은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부모와 조부모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걸 모른다. 어리석다 이런 일침을 가했고 WHO의 거브로예수스 사무총장도 똑같이 여러분은 천하무적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구에서 20대가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20대가 확률은 떨어지지만 노령층이나 혹은 이 기저질환자보다 결코 안전하진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손해배상까지를 청구하는 건 뭐냐면 경제 때문에 이 사업을 영위해야 된다면 아닐 것이다. 당신들이 이렇게 사업하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 여기다 구상권은 방역에 드는 비용, 예. 또 치료에 드는 비용들을 다 네네. 업주가 물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에서 이 경각심을 조금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게 또 이제 뜻대로만 되지는 않으니 맞습니다. 되게 강력한 조치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대구로 좀 가보겠는데요. 대구 지역 상황이 또 계속 안 좋습니다.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대구 지역 사망자도 어제 3명이나 추가로 발생을 했는데요. 대구 상황이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병 자체의 특성상 잠복기가 있죠. 그리고 감기하고 구분할 수가 없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감염은 됐지만 역학조사에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잡아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엄청 열심히 저희가 진단도 하고 찾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 요즘 감기 증상 같은 게 생겼을 경우에 본인이 일단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번 강조되는 얘기지만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마스크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손을 통한 감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얼굴을 되게 많이 만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지키고 밀접 접촉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고 그렇게 해서 전파를 결국에 막아야 이렇게 짜잔하게 생기는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특히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또는 수도권이 아닌 그 지역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의료 환경이나 복지가 아무래도 더 열악한 부분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지금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대구 경북에 우리 의료적 방역이 집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 발병이 계속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네. 수도권 지역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 그 외 지역도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워낙 큰 사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줌바 댄스 모임을 중심으로 한 천안 아산 지역 예, 천안. 감염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건 또 스포츠를 통한 감염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산도 역시 이제 요양병원 확진이 네. 다수 나왔었고 또 교회를 통한 확진도 부산 온천교회 등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국에 다 만연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아요. 아까 이 선생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뭐냐면 검사를 하면 나오는데 검사를 안 하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없다고 해서 청정 지역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오히려 소도시 주변에 배치돼 있는 일단은 이 노인복지 시설들, 네. 요양병원, 요양원, 그 외에 이제 기타 또 그리고 어차피 지방에는 고령자 중심으로 인구가 분포돼 있어요. 예. 농어촌 지역은 젊은이들이 없고 대부분은 또 이제 고령층들이 이제 주거하고 사시면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한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아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강력하게 도농 간에 모두 다 지금 이제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할 때가 아닌가. 그물망을 좀 좁히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지금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이 1%대 정도에 육박하고 있단 말이죠. 이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증 환자 치료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코로나19 치료 체계 자체도 또 재점검을 해볼 시점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치명률이 낮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바이러스의 특징상
중환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미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정규 수술을 대폭 낮춰서 병상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병상이 부족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환자가 증상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데 한국이 중환자실의 운용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적자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을 많이 운용하는 병원이 많지 않아요. 예. 환자가 안 좋아지면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으로 옮겨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좀 어려운 시점이죠. 그리고 진단이 됐을 경우에도 병상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가서 검사를 또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한 문제지만 일단은 그러한 문제들은 향후 그 재반 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코로나19 치료 체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건 전적으로 전문가, 저희 감염내과라든지 호흡기내과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의 의견을 잘 들어봐서 보완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15일 동안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15일이면 약 보름 정도, 네. 앞으로 보름 정도의 시간이 향후 우리나라 코로나19 사태의 그 향방을 결정짓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예,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에 발표했으니까 보름 말씀하셨지만 이젠 딱 2주 남은 거예요. 그렇네요. 오늘 월요일이 왔기 때문에 네. 4월 5일까지. 예. 왜냐하면 4월 6일에 지금 우리가 2주 미룬 개학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또 물론 이제 더 연장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더 이상 개학을 미루면 학사 일정에 대혼란이 옵니다. 뭐 네. 올해 수능도 그렇고요. 저희 둘째도 고3입니다. 집에서 좀 팽팽 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학부모, 학생모 다 이제 뭐 머리가 아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총리가 더 이상 개학을 늦출 수 없다는 전제하에 4월 5일 일요일까지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정말 좀 이제 일상생활 또는 학교 생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지난주 후반에 아주 흥미로운 이 연구 결과가 하나 외신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뭔가요? 4가지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그냥 이 코로나19를 사회 방임했을 때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전 국민의 60, 70%가 감염됐다가 뚝 떨어져요. 대신 희생자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일본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 사회적 통제를 하는 방식, 이 중국 방식입니다. 결국은 뭐 군대까지 동원하고 병상을 짓고 우한을 봉쇄하고 막아냈죠. 근데 이건 일정 기간이 걸리고 희생자를 좀 줄일 수는 있는데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네. 민주국가는 할 수 없는 방식이죠. 그럼 나머지 2개 방식이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예. 당연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다소 느슨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효과적이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남은 2주 동안 조금은 우리가 강력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번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조금 빨리 이 상황을 종식시켜보자는 네. 정부의 의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전 이 성패 여부는 우리 국민들의 참여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 자발적 예. 참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연기를 하던 개학과 개강을 네. 정말 이제 목전에 앞두고 그 전까지 최대한 잡아보자. 네. 뭐 이런 의미가 여기에 아닐까 더해서 싶은데요. 학생들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 활동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그렇죠. 좋은 시절인데 꽃축제 다 취소된 이유는 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또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 얼마나 힘듭니까? 타격이 너무너무 네, 큽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로 또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WHO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해라 이런 권고를 내렸는데 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전 너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처음부터 이게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 고민한 게 우리가 지금 2m 이상 비말이 튀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자주 하고 우리가 방역에 이야기하는 수칙들이 사실은 이 물리적 거리를 두라는 거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라.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명확한 사실이 아까 밀집시설 가지 마라 이게 뭐냐면 자, 이 접촉의 밀도, 접촉의 빈도, 예. 접촉의 강도가 높아지면 감염 확률이 치솟는다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분들이 우리는 괜찮아 하면 이거 맹신이 되는 거고요. 네. 클럽 가는 젊은이들이 우리는 괜찮아 하면 과학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접촉하면요, 하면 할수록 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대체로 걸립니다.
신기하게도 걸려요. 확진자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과학을 무시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건 물리적 거리두기인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만 마음 거리는 좁히기. 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 거리가 좁으면 그건 사회적 관계가 아니냐. 지금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야 이탈리안 괜찮아? 라고 전화 통화할 때 제 친구나 친척의 안위를 걱정할 때 네. 원격 소통이긴 하지만 소통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적 밀접도는 유지되는 거거든요. 네. 인스타를 보면 저는 저희 식구가 점심 뭐 먹었는지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는 친구들이 점심을 뭐 먹었는지 메뉴를 다 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회적 밀접도는 높다. 그래서 이 소셜이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물리적 거리두기는 하지만 사회적 관계는 우리는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WHO의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애매했던 그 네. 범위와 그 용어의 좀 정확성을 용어가 잡아주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바뀐 셈이네요. 자, 이번에는 의료 현장에 계신 이철희 선생님께 좀 여쭤봐야 될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계속 이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에 의료 자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일반 호흡기 환자들이 제때 관리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감기랑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심한 사람들만 선별 검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감기 증상으로 왔을 때 의사의 고민은 뭐냐면 이 환자를 봐도 괜찮나라고 하는 걱정을 환자만큼 의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마스크를 쓴 상태로 대면 진료만 시행하게 되면 환자가 확진이 돼도 저희는 격리를 당하지 않는 거죠. 근데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것처럼 병원도 환자가 엄청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진료를 시행했을 경우에 의사가 격리가 돼서 병원이 쉬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폐업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들을 저희가 메르스 때 한번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게 위축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 의사분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일단은 그렇게 구강진료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열나는 전국 환자 중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다른 이유로 열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요즘에 병원에 가보면 실제로 코로나 검사를 위한 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병원으로 안 가고 보건소로 갔을 경우에 환자가 진단은 받았는데 문제는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 다시 또 전원을 가서 그 시간 자체가 빨리 나와봤자 6시간은 걸리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늦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이제 코로나 자체로 인한 사망자를 논하는 것보다 코로나로 인한 기타 질병의 사망자가 많아지게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코로나19 증상이 감기 증상이랑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목이 따끔거린다거나 뭐 그런 작은 증상에도 불안감이 커져서 선별진료소로 일단 가보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감기 증상이 느껴지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좋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선별진료소에 가신다고 해도 가시는 분들은 다 검사를 하러 가겠죠. 약 받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경한 증상으로는 모든 사람을 다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감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인구를 다 검사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그래서 일단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는 일단은 주변의 병원에 가서 먼저 전화하면 상의 잘 해주거든요. 진료가 가능하다. 증상을 얘기하고 근데 증상을 숨기지는 마시고 그래서 의사가 판단했을 때 선별진료소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 네. 병원에서도 미리 안내를 해서 선별진료소로 갈 수 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병원에서 전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한 증상에서는 선별진료소 가는 거를 사실 걱정은 되지만 추천하지는 않고 예. 되게 많이 오는 환자분들이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옵니다. 나이 드신 분보다 집에 애가 있으니까 본인이 가서 그러니까 본인은 걸려도 안 죽는다는 걸 대부분 알아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네. 근데 애한테 옮길까 봐 무서운 거죠. 예. 목이 칼칼하기 시작했는데 다음날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불안하죠. 네. 저도 선별진료소에 가서 이제 그 진료를 보는데
저희 의사 선생님도 전화가 와요. 특히나 애 있는 애 아빠들은 나 가서 진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불안한 거죠. 그런 불안감 때문에 더 선별진료소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검사 안 해주는 걸로도 굉장히 거기서 좀 싸움도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한 증상으로는 일단 경과를 지켜보고 권고사항은 심하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가셔도 됩니다. 자가 증상 격리를 좀 하면서 지켜보다가 심해졌을 경우에 그때 선별진료소로 가서 일단은 검사를 받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자, 최근에는 또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게 또 하나의 큰 과제가 됐습니다. 지금 국내 신규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으로 인한 사례가 15%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비단 유럽 이외의 지역,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요즘에 이제 요양병원 관련 이슈가 계속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전수조사를 하면 좋죠. 많은 양을 검사하면 제일 좋을 겁니다. 근데 네. 검사를 할 수가 있어야죠. 검사할 사람이 필요하고, 다음에 검사할 장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확대한다는 거는 전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따라서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극단적으로 따지면 입국을 막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입국을 왜 막지 않냐.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 중에서는 저희 국민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그 관계를 좀 따져서 전문가한테 좀 일임을 하는 게 되게 좋지 않나.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근데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는 거는 사실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정부에서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감을 예. 보여준 게 아닌가.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국내로 귀국하려는 우리 교민들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중국 우한, 또 일본 요코하마, 이란, 그리고 이탈리아에 전세기를 보냈는데요. 그 외 또 다른 국가에서도 전세기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교민들은 자체 항공편으로 들어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네.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이탈리아 교민분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니 예. 비행기편을 구할 수가 없다. 구한다면 이탈리아 안에서도 많은 지역들을 이동을 해서 또 환승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게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뭐 두바이라든가 우리가 암스테르담이라든가 주로 주요 환승 지역들이 유럽에 있는데 이 근처에서 확진되는 사람도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왕왕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 자체를 이제 유럽 내에서는 불안해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국적기를 그분들이 이제 비용을 낼 테니 좀 이제 와서 태워가 주시오. 근데 이게 또 이탈리아 정부 쪽하고 협상이 늦어져서 네. 지금 원래 이번 주 초 오늘 23일 아니면 내일 24일 지금 우리 국적기가 뜰 예정이었어요. 예. 전세기라고 부르진 않는데 결국 우리 정부가 교섭을 한 결과 네. 전세기로 데려오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그 전세기 투입이 결정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정부 방침은 뭐냐면 다 전세기를 보낼 수는 없다. 항공편이 있는 국가, 열려있는 국가에는 전세기 보내지 않는다. 이게 방침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다발적으로 전세기를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추이를 봐서 정말 항공편이 열려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없는 곳. 돌아오는데 굉장히 이제 이 고생을 해야 하는 또는 위험에 노출돼야 하는 지역에는 아마 상당히 순차적으로 전세기를 보낼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 또 해당 국가의 어떤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외교적 교섭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는 만큼 너무 조급하지 않게 조금은 여유를 두고 생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뭐 2달여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맞서 싸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뭐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해외에서 보는 시선은 대부분 긍정적이더라고요. 네. 특히나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라든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시스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응이 가능했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경험에서 배웠고 배운 것들을 바로 우리는 정책에 반영했다. 의료진도 그 경험을 현실에 이제 녹여냈다라고 하는 건데, 네. 뭐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사스 겪었고요. 사스 때 피해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9년에 신종플루 때 크게 한번 우리가 고생했고, 네. 2015년 메르스 때 네. 지금보다는 이제 수치는 작지만 깜짝 놀랐죠. 그러한 경험이
방역 대책에 많이 반영된 결과 또 국민들의 참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희 이비인후과 전문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